2013년 우리 저희 지역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기념하여서 저희들이 시작한 이 세미나가 벌써 6년째가 되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 근무하시는 이준행 교수님과 의기투합이 돼서 추 강사로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미나는 초청 강의 두 초청 강의와 그리고 이 지역에서 경험한 증례 4예를 준비했습니다. 류정성 교수님을 먼저 좌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천에 오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서정호 원장님께서 또 회장님께서 항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천의 자랑이기도 한데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준행 교수님 하면 간단히 소개하라고 했지만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워낙 해박한 지식을 실제 임상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시고, 그 바쁜 시간에도 또 환자와 또 소화기 전문하시는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고 일반 개원 선생님들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잘하셔서 어려운 점 또 궁금한 점을 잘 해결해 주시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시고, 또 고향도 또 이쪽 전라도 지방이셔서 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은사님 또 자제분이셔서 더더군다나 저는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에 그 많은 경험과 또 오늘 이 시간까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대한 모든 점들을 총 망라한 거를 잘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신평원 고시가 변경되면서 헬리코박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인데요. 마침 좋은 제목으로 강의를 의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병인론과 그리고 실제 환자 진료 과정에서 궁금한 점, 논란이 있는 점 이런 점 중심으로 좀 프랙티컬하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론과 진단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헬리코박터는 위내에서 살지만 위에 점액에서 위 점액층의 위 상피세포에 가까운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즉 pH가 2, 3 정도의 강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pH 6 전후에 6, 7 정도의 중성에 가까운 부위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다른 세균하고 달리 위산을 좋아하는 위산성 환경에서 사는 그런 세균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헬리코박터는 산성을 견디는 맷집이 좋은 세균일 뿐이지 좋아하는 환경은 중성 환경입니다. 컬처를 해보아도 산성 환경에서는 컬처가 잘 되지 않고 증식도 하지 않는 반면 중성 환경에서 이제 번식 및 증식이 잘 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도 다른 세균하고 비슷하게 pH 7 전후에서 잘 자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간혹 헬리코박터가 12장 같은 곳에서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가스트릭 메타플라지아가 12지장에 있는 경우 12지장에서 조직 검사하면 또 헬리코박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중성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제균 치료의 적응증인데요. 그간 학계에서는 제균 치료의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해오면서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적응증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는데요. 즉 소화성 궤양과 말트 림프종에 대해서만 급여를 취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것을 데피니트 인디케이션으로 1998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2009년, 2013년에 걸쳐 꾸준히 적응증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2017년까지는 학교에서 얘기하는 definite indication에 대해서만 급여 혹은 이제 100대 100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사실은 불법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부터 이 부분이 확대됐던 것이죠. 일본에서는 2013년 그야말로 갑자기 적응증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즉 비록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였으나 모든 적응증과 무관하게 모든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5년 전에 변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 학회 같은 데 가보면 일본 선생님들이 이러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위암 사망자 수의 예상. 그래서 헬리코박터 치료를 확대하면서 일본에서는 수년 혹은 수십 년 이내에 위암이 절반 혹은 그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예측, 그리고 실제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장 의료에서는 많이 치료는 되고 있었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불법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다소 이제 그림의 똑같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헬리코박터도 우리나라에서 제균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응증은 과거의 소화성 궤양과 저등급 말트 림프종 이 두 가지만 급여이고 그 이외에는 100대 100이거나 불법이었던 상황에서 급여 부분이 조기 위암 절제술 후 ITP, 이디오패틱 스롬보사이토페닉 푸프라 이 네 가지로 확대가 되었고요. 보다 중요한 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기로 함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 네 가지 경우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위선정 후 내시경 절제술 후 위암 가족력, 위축성 위험, 그리고 이 4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즉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모든 환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응증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기로 함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용어로는 100대 100입니다. 100대 100을 비급여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00대 100은 급여입니다. 급여는 치료, 투약의 조건과 가격을 정부에서 정한다는 의미가 급여이고요. 그 급여 중 치료 약제를 본인이 100% 내는 거죠. 그래서 100대 100 급여이고요. 100대 100은 비급여가 아닙니다. 비급여는 현실적으로는 적응증은 자유이고 액수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정한다는 의미가 비급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도 정해져 있고 비록 적응증이 전체이긴 합니다만 적응증도 정해져 있는 100대 100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자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이제 일반 급여 적응증이 확대되었고 100대 100 급여로는 누구나 다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로 정리해 보면은 보험, 전액 본인 부담 이렇게 과거에는 ITP는 허가 외였던 부분에서 기존에는 네 가지가 4대 보험이 되었고 4대 질환이 보험이 되었고 나머지는 100대 100 급여 전액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응증이 바뀌고 나니까 새로운 시대가 됐고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온 질문 한두 가지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받은 질문인데요. 2월 달입니다. 싱글 이로전 부위 조직검사 결과에서 헬리코박터 소견이 관찰되거나 디퓨즈 뮤코사 레드니스가 보일 때 헬리코박터 가스트라이티스로 조직검사가 나온 경우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균 치료를 권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잉이 아닌가,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걱정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과잉 아닙니다. 그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생각,
학회 의견과 정부의 지침이 달라서 혼선이 많았는데 전문가들 혹은 학회 입장은 폭넓게 검사하고 폭넓게 치료하자는 것이었는데 다소 보수적인 정부 입장에 의해서 치료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간 학계에서 주장했던 것을 정부가 최근에 고맙게도 받아들여 준 것이다. 그래서 치료 적응증을 확대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된 저의 입장입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된 모든 환자는 특별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없는 한 제균 치료를 받는 것이 투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좀 다양한데요. 젊은 사람에서는 위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중년에서는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암 검진 내시경의 효과도 좋아지고 펑셔널 디스펩시아도 일부 헬리코박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고 고령 환자에서는 위암 발생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로의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의 헬리코박터 감염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 치료 적응증 부분은 현재 임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의사마다 좀 다른 입장이지만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저희가 여러 교수님들과 토론을 해보면 아직 의견이 다양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헬리코박터 감염자는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다소 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교수님에 따라서는 화생성 위험은 좀 제외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과거에 헬리코박터에 대한 보다 보수적인 심평원 적응증을 아직도 신뢰하고 계시는 등 스펙트럼이 좀 다양합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의사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적응증의 폭이 현재까지는 천차만별인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학회를 중심으로 하루빨리 이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본인의 학문적 판단에 따라서 적응증을 정하면 되겠고 거기에 따른 모든 치료는 일반 급여 혹은 이제 100대 100 급여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 부분이 사실은 더 혼선입니다. 78세 여자이고요. 리플럭스 증상이 있어서 내시경을 하였고 우측 사진과 같이 히아탈 허니아가 있었으면서 좌측 사진과 보는 바와 같이 윗체부 대만에 이렇게 붉은색의 반점 같은 디퓨즈 레드니스, 스파티 레드니스, 이 헬리코박터 위험의 전형적인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8세 여성이 리플럭스 증상으로 오셨고 히아탈 허니아가 있는 걸 확인했고 위암이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여기서 치료를 더 이상 검사할 건 없고 그냥 PPI를 투약하면서 리플럭스 증상에 대한 치료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유관 소견으로는 헬리코박터 가스트라이티스가 의심되는데 연세가 78세인 여성이시다.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마다 아직까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치료 부분은 즉 일단 헬리코박터가 확인된 사람은 모두 다 치료하자라는 조금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진단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모든 환자에서 적극적으로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 찾아서 치료해 줄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중간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게 되면 치료하고 그렇다고 다 찾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그 입장을 글로 써보면은 암, 궤양, 단일 미란 등 뚜렷한 적응증이 있는 경우에만 조직 검사를 하고 헬리코박터 확인을 위한 유니버설 조직 검사, 즉 모든 내시경 검사에서 세로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관 소견에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서 나이와 질병 상태와 무관하게 헬리코박터를 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좀 보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암, 궤양, 단일 미랑 등 조직 검사에 뚜렷한 적응증이 있는 경우는 히스톨로지를 보기 위한 조직 검사를 하고요. 거기서 헬리코박터가 확인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이나 위선종으로 치료한 과거력이 있는 분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하도록 현재 권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은 좀 불명확한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젊은 특히 여성에서 많은 림포폴리큘라 가스트라이티스는 학문적으로 입증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좀 급속히 위암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서브 아큐트 타입의 헬리코박터 감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치료를 위해서 검사를 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펑셔널 디스펩시아는 전체는 아니지만 약 10분의 1 환자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이후에 현저한 증상 개선을 보이기 때문에 헬리코박터를 이제 검사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 전 피검자가 명시적으로 헬리코박터 검사를 요청하면 검사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환자가 검사 전에 헬리코박터 감염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의사가 블레임 당하는 일은 없애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무증상 성인의 검진 내시경에서 유니버설하게 헬리코박터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역할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작년에 전국민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의하여 위내시경을 받은 환자가 620만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 620만 명의 시에로 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해야 될지는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행위의 득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고요. 과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받았고 제균 성공이 확인된 환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할 때마다 1년 내지 2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하실 텐데 할 때마다 헬리코박터 검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적응증과 무관하게 일단 조직검사나 세로 테스트 등에서 어떠한 이유로 검사를 했던 간에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가 나오면은 그거는 뭐 치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입장이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건가? 과거나 지금이나 치료 약제는 PPI 베이스드 트리플 세라피입니다. PPI, 클라리스로마이신, 아목시실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클라리스로마이신 저항성이 최소 15%, 많게는 30% 정도 되고 있고요. 아목시실린에 대한 저항성도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1차 제균 치료의 제균 성공률은 70 내지 75%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클라리스로마이신 리지스턴트가 15 내지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PPI 베이스드 트리플 세라피를 사용하지 말고 과거에 2차 약제로 사용하던 사제요법을 제1차 치료로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해서 학계의 가이드라인도 2013년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입니다. 기존의 PPI 베이스드 트리플 세라피와 함께 우리나라는 클라리스로마이신 리지스턴트가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제요법, 비스무스를 포함한 사제요법을 하도록 권하고 있는 게 학계 가이드라인인데 이건 아직은 이제 보험급여 부분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논란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직까지 과거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치료하고 난 다음에 헬리코박터 제균이 실패한 경우에 2차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보험급여 이슈만 해결된다면 아마 이제 비스무스 베이스드 코드로폴 세라피를 초치료로 이제 선택하실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요거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일주일 드시고 2달 후에 비스무스 UBT 검사를 해서 헬리코박터가 남아있을 때 2차 치료를 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2차 치료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환자 입장에서 비용 측면에서 소셜리 전체적으로 더 좋을 건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2차 제균 치료를 먼저 시작해서 페일하면 또 쓸 약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의 처방을 소개시켜드리면 아목시실린, 클라리스로마이신, 여러 가지 PPI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무슨 임상 연구 때문에 이 약제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아목시실린의 용량은 1g 하루에 2번, 클라리스로마이신은 0.5g 하루에 2번, PPI는 스탠다드 도즈 하루에 2번 이렇게 일주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주를 사용하면은 약간 이제 그 재균율이 높아진다는 데이터는 있습니다만 이 약 먹는 게 제법 부작용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2차 재균 치료는 메트로니자돌, 이제 PPI, 테트라사이클린, 데놀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약제는 약이 4가지고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에 2번 먹는 약이 있고 3번 먹는 약이 있고 4번 먹는 약이 또 있고요. PPI는 과거에 생각하기로는 식전에 먹는 약인데 또 다른 항생제는 또 식후에 먹는 약이고요. 과거에 항생제는 식후 30분에 먹는 게 기본이었는데 최근에는 식사 직후에 먹는 걸로 또 바뀌는 등 여러 가지 투약의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이 있었고요.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특히 비스무스 용량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120mg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약을 보면 300mg로 되어 있거든요. 약은 300ml인데 어떻게 120mg을 처방해 주느냐, 5분의 1을 어떻게 잘라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혼선입니다. 왜냐하면 데놀이라는 약제가 한 알에 300mg이고요. 그 엘리먼트, 비스무스 엘리먼트는 120mg이거든요. 그래서 데놀 300mg이 비스무스로는 120mg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120mg으로 쓰여 있는 것은 데놀로는 300mg을 그냥 처방하시면 자연스럽게 되는 상황이고요. 사제요법은 7일 내지 14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7일 드리고 있습니다. 7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인포메이션을 보면은 비스무스는 테트라사이클린하고 같이 쓰면 안 되고 약제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다 준수해가지고 어떻게 투약할 수 있느냐. 그러면 환자가 하루에 약을 15번 나눠 드셔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도저히 그거는 환자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하루에 4번, 2번 먹는 약, 3번 먹는 약, 4번 먹는 약을 하루에 4번으로 묶어서 투약하도록 하고 있는 게 지금 임상연구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개별 약제 하나하나의 투약 원칙을 따르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처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루에 4번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 위험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적응증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연구도 부족하고 이제 임상 경험도 부족하지만 실제로 헬리코박터 위험이 있으신 분은 주름이 비대되고 점막이 부종되고 위액이 탁해지고요. 기저부의 점상출혈, 결절성염, 황색종 등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푼두스, 하이바드, 대만 중심으로 이렇게 디퓨스 레드니스, 스파티 레드니스가 보이는 게 전형적인 헬리코박터 위험의 소견이고요. 나이와 무관하게 모두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불법인 시대에서는 이거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소견이 보이고 나이도 젊고 제균 치료를 꼭 해드리고 싶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헬리코박터 가스트라이티스 오브 더 프락시말 스토막 정도의 진단명을 붙여놓고 균을 확인하고 제균 치료를 소신에 따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헬리코박터 위험은 주름이 비대되는 즉 비우성 위험의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투명한 엑소데이트가 있는 등등이 이제 헬리코박터 위험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고요. 젊은 분들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닭살처럼 보이는 이제 림포폴리큘라 가스트라이티스, 결절성 위염이라고 부르는 이런 소견도 헬리코박터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크로닉한 경우는 헬리코박터 감염이 지나간 위에 리피드 레이든 마크로파지가 쌓이는 잔토마도 해당하는 소견이고요. 반면 헬리코박터가 없는 위는 염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염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위 상피 아래에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fine reticular arrangement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이런 예쁜 혈관들이 투명하게 잘 비치는 것은 거의 헬리코박터가 없는 깨끗한 위의 소견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됐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헬리코박터 위암과의 관련성은 무척 높습니다. 실제로 헬리코박터는 감염성 옹코진의 대표 중에 하나고요. 여러 검사를 해보면 위암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보면 75% 정도 나오지만 시롤로지를 해보면 나머지 환자들의 대부분이 포지티브이고요. 실제 헬리코박터가 없는 위암 환자는 전체 1% 전후밖에 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헬리코박터 지네틱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헬리코박터가 감염이 있는 거라서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고 요거를 치료해줘야 되는데요. 사진은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과거 정부의 홍보 자료입니다만 학문적으로 100%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시면 국가건강검진으로 암 예방하십시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국가건강검진으로 암이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전암성 병소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증상 단계의 암을 일찍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국가암검진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옳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하튼 이런 식으로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따지면 스크리닝은 얼리 디텍션이고요. 프리벤션을 하려면 헬리코박터를 없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의료인은 이제 진단과 예방을 암 진단과 암 예방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잘 구분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이제 저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헬리코박터를 좀 적극적으로 제거해서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오는 게 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요약해 보면 역학적 상관관계는 틀림없는데 인터벤션 스터디는 아직 좀 인컨클루시브하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재균 치료를 하면은 헬리코박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한 컨센서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폭넓게 치료를 하면 좋겠고요. 과거 재균 치료를 하였고 이제 UBT 네거티브로 확인된 사람에서 또 검사할 필요가 있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적인 재균 치료 후에는 경과 관찰을 하면 그만이고요. 할 때마다 내시경 검사할 필요는 조직 검사할 필요는 없겠다. 고령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령에서는 무증상 고령의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득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신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헬리코박터를 좀 낮춰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 싶은 경우는 균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하지 않는 의료진도 많은 상황입니다. 건진 내시경에서 CRO 테스트를 보험급여로 시행할 수 있느냐, UBT는 어떠하냐 이제 질문이 많으신데 지난 4월 1일부터 헬리코박터 위험이 의심될 때 시혜력 테스트나 헬리코박터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급여 조건이 90%인가를 환자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인 부담률 90%로 헬리코박터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일반 보험급여로 통일되면 좋겠지만 아마도 아직은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인지라 예산도 고려해야 돼서 여하튼 본인 부담률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복잡해서 요약을 해보면 진단 내시경 시에 헬리코박터 테스트를 예를 들어서 환자가 요구해서 CRO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90대 100인 거죠. 90대 100으로 치료해야 되고요. 헬리코박터가 아닌 그냥 H 조직검사에서는 그냥 일반 보험급여로 아직은 가능하고요. 헬리코박터 특수요새 조직검사는 본인 부담률 90%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재균 치료는 적응증 4대 적응증 이외에는 본인 부담률 100%로 하시면 되겠고 추적검사에서는요. 요거 질문이 많으신데 요건 처음과 동일하다는 게 아마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UBT는 일반 보험급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2017년 말까지는 소아성 교양이나 위암 환자에서나마 헬리코박터 치료가 가능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소아성 기형이나 암 환자가 아니어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치료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재균 치료를 저희가 환자한테 권하고 이렇게 설명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환자에게 꼭 얘기할 때는 약 8주 후에 홍기검사를 꼭 하셔야 된다. 그거는 급여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재균 치료를 일단 시작한 경우는 반드시 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헬리코박터는 이제 의료진을 그동안 조금 행동을 좀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는 상당 부분 해결됐고요. 아직 그 뭐 80% 90% 이런 급여 조건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은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모든 걸 다 가능하게 이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혹시 프로에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지금 이준행 교수님은 2015년에 교토 글로벌 컨센서스 미팅에서 이루어졌던 그 전체적인 내용, 즉 헬리코박터 릴레이티드 디시즈는 인펙셔스 디시즈다. 특별한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없는 한 전부 치료를 해주는 게 좋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계신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선생님, 헬리코박터가 강력히 의심이 되고 실제로 이제 출혈을 했던 소화성 궤양 환자나 또 선종이나 암이나 여러 가지 다른 연관 질환이 있을 때 분명 헬리코박터를 꼭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첫 번째 검사에서 음성으로 폴스 네거티브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을 때 두 번째 검사를 반드시 하시나요? 아니면 텀을 두고 하시나요? 네,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헬리코박터 감염이 의심되고 그리고 있을 때는 꼭 치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폴스 네거티브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일단 처음부터 두 가지 검사를 하도록 레코멘드 하고 있고요. 시에로 테스트하고 이제 짐자 스테이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시에로 테스트를 할 때는 결국은 헬리코박터가 위에 디퓨즈하게 분포하지 않고 좀 패치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을 한 점만 넣어가지고 세이로 테스트를 하기보다는 전정부에서 한 점, 그리고 위체부에서 한 점, 위축성 변화가 없는 부분을 한 2점 정도를 채취해가지고 세이로 테스트를 하면은 또 포지티브 레이트가 조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로 나오면은 현재 UBT를 이제 시행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숏텀 팔로우를 할 때 그때 다시 재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치료가 확대되면서 이제 문제점으로 일부 지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알러지직 디지즈가 증가한다든지 또 비만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든지 또는 이제 약물에 따른 내성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베니피트하고 리스크하고 감안을 해서 그래도 어떤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혹시 몇 세 이상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는 그런 폴리시는 없고 일단 확인이 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치료를 하시는 편입니까? 예, 그 아무래도 가족도 있고 그리고 또 반복 검사도 있고요. 또 아무리 우리가 소독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시경 소독에 좀 우려도 있는데요. 고령이신 분들도 계속 이제 헬리코박터 추적 내시경 검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여하튼 감염을 없애주는 게 단점에 비해서는 장점이 많은 걸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병원 내에서 논의를 해보면 모든 교수님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화생증 위험이 심한 환자들은 재균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배제하시는 분도 있고요. 60세 이상에서는 헬리코박터 치료를 해서 득이 될 게 별로 없다라고 판단해서 재균 치료를 하지 않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약간 혼선인 상태이고 따라서 아마 학회를 중심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좀 명료하게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느끼는 이 생각은 PPI와 헬리코박터 제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특별하게 예를 들면 특별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크로스트리디움 딥실레 때문에 생긴 콜라이트 환자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그 원인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고 이게 이제 항생제 내성이나 PPI의 과다 사용이 그런 문제를 혹시 초래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시간이 아마 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헬리코박터 제균을 꼭 해줘야 되는 환자에서 저희 병원 보면 이 클래리스로마이신의 내성이 평균 15%에서 20% 사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에 따르면 처음부터 2차 약제로 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2차 약제를 써버리면 이 젤로 문제가 이제 메트로니다졸을 리저브 해놔야 나중에 또 추가 치료할 때 도움이 되는데, 써버리면 이제 약제에 제한된 그 약제밖에 없어지니까 차라리 그런 환자들에서는 처음부터 클래리스로마이신 내성 검사를 하고 투약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 교수님 말씀처럼 그 헬리코박터의 그 클라리스로마이신 리지스턴트는 꼭 배양하지 않고 이제 유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컬처에 비해서는 다소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방을 내야 된다는 또 측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의 전체적인 항생제 내성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2차 치료를 검사 없이 투약하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2차 치료를 선택을 하실 거면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부터 클라리스로마이신 레지스턴트를 일단 확인하고, 거기에 레지스턴트가 있는 환자에서는 처음부터 비스무스 기반의 사제요법을 드리는 게 아마 한 중간 정도로 약간 보수적이지만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천 지역도 클래리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을 가롤로 병원이나 몇 개 병원에서 조사를 해서 그 지역 사회에 지금 현재 내성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통보를 해주게 되면 그 내성에 따라서 약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알아보고 우리 병원이 이런 정도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2차 치료는 하지 않고 지금도 이제 2차 치료를 기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자중에서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네. 다른 가이드를 보면은 또 14일도 추천을 하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주간만 강하게 치료하시는 그런 좀 이유가 있으신지 그거 하고, 또 쿼드로 이제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쿼드로프 테라피라든지 그거 할 때 식전에 주시나요, 아니면 식후에 주시나요? 그래서 하루에 4번 먹게 하면은 시간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지 실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건데. 네. 그래서 그 1주, 2주 이슈는요, 사실은 이제 심평원 심사 기준에서 2주가 사실은 삭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주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현실적으로는 심평원 기준과 심평원 삭감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주를 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기준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2주를 썼다고 해서 삭감되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1주를 처방하셔도 좋고 2주를 처방하셔도 좋은데 그 차이는 한 5% 남짓입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쿼드러플 약제는 PPI도 있고 식사랑 함께하는 약도 있고 서로 간에 피해야 되는 약도 있어서 처방 타이밍을 정하기 어려운데, 그냥 일반적인 약처럼 식후 30분에 3번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1번 먹는 일반적인 스케줄로 투약을 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제요법을 이용한 임상연구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2가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균 치료 후에 4주 뒤가 아니고 8주 뒤에 좀 보시는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 6년 전에 2차 재균 후에 UBT 다시 포지티브 나와가지고 2차 재균 후에 UBT 네거티브 확인하고 재균을 이제 종료했던 분이 있었는데 6년 뒤에 좀 연유로 김사 스테인을 내는데 다시 또 양성으로 나온 분이 있는데요. 재균 그 재발 확률이 낮지만 3%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2차 재균까지 치료를 해서 음성을 확인했던 분인데
낮 추후에 다시 또 양성으로 나오면 혹시 이때는 약을 좀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걸 좀. 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UBT 검사는 항생제를 이용한 제균 치료가 끝나고 4주 이후에 하도록 권하고 있어서 실제로 1주 투약을 하는 경우는 투약 후 5주에 UBT 검사를 하시면은 이제 가장 빨리 UBT 검사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위내시경 하다 보면은 이제 궤양이 있어서 추정 내시경 검사를 할 때도 이제 2달, 8주 내지 2달 후에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환자는 5주, 어떤 환자는 6주, 어떤 환자는 8주 이렇게 좀 다소 혼선이 있어서 그냥 통일해서 8주 후에 하는 것으로 그냥 뭐랄까 진료상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빨리 하시면 1주 투약인 경우에는 5주 후에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제균 치료에서 여러 가지 검사로 다 음성이 나와도 또 헬리코박터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최소한 1년에 3% 정도입니다. 따라서 5, 6년이 되면은 3, 5, 15 내지 20%는 또 헬리코박터 양성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라 적지 않게 있는 현상이고요. 그럴 때에는 이제 1년이 넘은 경우에는 다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초치료를 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선택이고요.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임상 경험을 보면 처음에는 초치료에 잘 안 들었던 환자도 몇 년 후에 다시 또 이제 초치료를 해보면 또 이제 재균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컨대 한번 재균 치료한 이후에는 매년 검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떠한 이유로 다시 이제 확인이 나온 경우에는 그냥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참고로 그 UBT가 가장 이제 정확한 검사라고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컷오프 밸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컷오프 밸류가 2.5냐 5.0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실제 2.6이 나왔다. 그러면 재균 치료에 실패한 거죠. 근데 5.0 컷오프면 이제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6에서 5.0 사이 나온 사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2차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지켜보면 불과 이제 뭐 한 3.2 막 이 정도 된 사람이 얼마 있다 보면 다시 이제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컷오프 밸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실제로 완전 재균이 되지 않고 일부 도먼트 오가니즘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재증식하는 경우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크루데센스라고 하는데 이제 리커가 아니라 숨어있던 균이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경험했습니다. 쌤, 여러 가지로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